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정감사가 사흘째 접어들었지만 여야는 오늘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한 야당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명단을 공개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언급된 6명은 모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설 정보지 형태로 언급되어 왔던 내용들이 현직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국회에서 공개됐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감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장외투쟁을 시작했고요. 민주당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 인사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갈수록 커지고 있는 대장동 의혹,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걸까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야당 일각에서 제기한 사퇴서를 일축하고 피감기관의 책임자로서 국감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력 대권 주자가 국감장에 서는 것, 이례적인 일임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이재명 청문회가 될 거라는 경기도 국감에 이 지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국감 상황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제작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 콘텐츠 불법 유통 사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코너죠. 날카로운 시선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미디어 직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시사에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 지금의 시사회를 있게 한 건 모두 청취자 여러분 덕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김성환의 시사회를 어떻게 듣게 되셨는지 이 첫 만남의 강렬한 추억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이 처음이신 분들도 환영하니까요. 나 이렇게 시사회를 듣게 됐다. 사연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순간순간을 되새기면서 저희도 초심을 다지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릴 텐데요. 사연 문자와 함께 오늘의 방송 내용 관련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요. 유선 전화를 통해 청취율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김성환의 시사야 라고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저희 프로그램을 살릴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국감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흘째 지금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제와 분위기가 같았습니까? 사흘째인데 여전히 대장동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다라고 한마디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환노회 국감장에는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피켓들,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팻말, 이런 것들이 나란히 등장을 해서 일종의 맞불 작전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후에는 이제 좀 국감이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질의 내용은 여전히 이제 대장동 의혹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무위에서는 이 화천대유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을 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이 경찰에 통보한 사실, 이걸 두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에 통보를 한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이 금융정보분석원 측에서 그거는 이제 현행 법상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해서 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느냐 이런 논란이 커진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국방위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현역 군인들이 참여했다 이런 논란이 커져서 상당히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다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명단을 공개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50억 그냥 한 명에게만 줘도 큰 돈인데 뭐 클럽까지 있다고 하니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큽니다. 네. 50억 원을 약속받았다고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른바 그렇습니다. 화천대유로부터.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 이 김만배 씨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의 대화 내용에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고 하는 6명의 이름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네. 이 사람들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부소속 의원, 김순환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그리고 언론계 인사인 홍모 씨라는 거였습니다. 네. 홍모 씨만 실명을 거론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50억 원에 해당되진 않지만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을 뿌렸다 뭐 이런 내용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홍모 씨는 어느 언론사인지가 공개가 됐습니까? 그건 아직 확실하진 않은 거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왜 언론인만 지금 익명 처리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마 힘이 센 언론인인가 봅니다. 아, 그래요. 지금 50억 약속 클럽으로 지목된 당사자들 입장도 나왔습니까? 대부분 사실무근이고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다 똑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이 중에 이제 그동안 거론이 안 된 사람이 이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천대유에서 고문 변호사 한 일도 없고 사업에 관여한 일도 없고 또 투자한 일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거액의 돈을 주겠으며 또 그걸 준다고 내가 받겠는가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대목에서 거론이 되어 왔던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에 특검에 임명되고 나서 이 김만배 씨하고는 연락을 끊었고 지금도 연락 안 하는 상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천대유 측에서도 언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 돈을 주기로 한 바는 없다라는 거고요. 네. 다만 이게 녹취록에 이제 그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큰 어떤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 수익을 서로 더 가져가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나름대로의 이제 허세를 부린 대목이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도 누구에게 돈을 줬고 나는 저렇게도 돈을 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가져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왜곡이 돼가지고 정영학 씨가 녹취록 형태로 제출을 한 거고 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이건 화천대유 측의 그러니까 주장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이제 근거해 가지고 이렇게 좀 거론이 실명이 공개되고 했던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밝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이런 농담 하나요? 글쎄 이걸 농담의 차원인지 아니면 서로 어떻게든 돈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인데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뭐 수사가 더 진행돼 보면 알 수 있겠죠.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의문을 던지게 하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캠프는 지금 거론된 이 사람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중용된 인사들이고 국민의힘과 긴밀하게 연결된 전직 법조인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천대유 사건은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과 친분이 깊은 법조계 인사들이 결탁한 부정부패 종합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대장동 국힘 5적으로 명명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자신도 뭐 이런 취지의 어떤 50억 클럽에 해당하는 명단을 봤는데 네. 이재명 지사 측근도 뭐 4명 정도 있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는 것이며 뭐 이 명단이 아니라면 자신은 누구를 봤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게요. 이준석 대표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뭐 이 대표가 어떤 얘기를 또 할지 이건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환노위 국감에서는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또 여전히 논란이 됐네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016년에 구의역 사고에서 사망한 김군의 산재보상금이 8천만 원이었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영균 씨의 산재보상금이 1억 3천만 원이었다.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산재 위로금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질의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나왔고요. 지금 이 44억 7천만 원 위로금이라는 것을 어떤 국민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도 했고 또 이번 사건과 같이 이렇게 산재 위로금을 뇌물이나 증여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면 이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질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곽모 씨,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 씨가 이게 산업재해를 입어가지고 위로금을 이제 줬다는 것인데 화천대 의원이 산재 신고를 안 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산재를 은폐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단 산재 여부를 파악을 했는지 여부를 보고하도록 성남지청에다가 공문을 보냈고 추후에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50억 원이 지급된 배경이나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 액수, 이 돈의 성격이 뭐 퇴직금인지 산재위로금인지 성과금인지 성질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지금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는 화천대유가 법에 따라서 취업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신고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대선 주자들과 함께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대선 주자, 당원까지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의 지도부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제주지사 등의 대선 주자들도 함께 섰습니다. 다만 홍준표 의원은 뭐 다른 일정이 있다고 해서 조경태 선대위원장이 대신 참석을 했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강한 톤으로 지금 검찰 수사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지금 특검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검찰이 수사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형사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따위 수사를 하느냐. 이렇게 막 호통을 쳤고요. 네. 그리고 수사 방향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화천대유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한 이 수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갈래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도 검찰총장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니요.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을 일종의 제시했다고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아직도 검찰총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을 하던 시절에 이제 이루어졌던 대규모 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이 사건에 관련된 고위 법관, 고위 검사 출신들의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우회적으로 상대 후보를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회견을 마친 후에 이준석 대표는 도보 시위에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이런 일정이었는데 국민들에게 특검의 당위성을 알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의 이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부당함을 알리겠다. 이런 취지로 도보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2시간 반 정도를 걸었다고 하고 역시 젊은 대표여서 그런지 걸음이 상당히 빨랐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도 청구했어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감사원을 찾아서 550여 명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이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공익감사 청구 이유로는 이 성남시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당시에 이 대장동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 성남의 뜻 컨소시움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어떤 특혜 의혹을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국토부가 A주택 택지 공급가를 택지 조성 원가로 공급할 걸 입법 예고한 상황에서 당시 성남의 뜰이 조성 원가 대신에 감정 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서 폭리를 취한 의혹이 있다라는 등의 어떤 내용을 적시를 한 것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현행 공익감사 처리 절차에 따르면 감사 청구서가 제출이 되고 실질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한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도보 투쟁을 했는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LCT, 그러니까 부산이죠. 부산 LCT 의혹을 겨냥하고 나섰어요. 네, 최고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LCT 사건은 적자가 2조 원이 넘는 부산도시공사가 부지를 수용하고 민간에 팔은 것인데 부산시가 이 부지 성격을 변경을 하면서 초고속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줬고 그 결과로 민간이 앉은 자리에서 1조 원을 번 사건이다. 이 LCT 게이트는 대장동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부패 완결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면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제 훌륭한 사업이었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성남시가 이게 이제 5,503억 원을 환수를 했는데 지난 21년간 환수된 개발 이익인 이 개발 이익의 어떤 그 사례별 평균치라고 할 수 있는 1,768억 원보다 이 3배가 많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성남시의회 과반수를 차지했던 국민의힘 지방의원 신영수 전 국회의원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방해를 안 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공개발이 진행이 됐을 거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거를 반복을 했고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는데 폭등을 해서 이익이 더 많이 남게 돼서 도둑들이 작물을 갖고 싸우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 대장동 의혹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네요.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썼는데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이 미흡하거나 늦어지면 여야를 다 포함해서 한국 정치와 그리고 국가 미래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썼고요. 그리고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소환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휴대전화 등의 핵심 물증의 압수수색이 미진하다는 점을 들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대한 의심도 보도가 되기 시작했다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검경, 국토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힘을 모아서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은 국회에서 서울 미래비전 발표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주장은 국민의힘 의도에 말리는 것이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오히려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공격했다. 그렇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의혹 관련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경기도 국감이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국감에 나오지 않고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었는데 이 지사가 사퇴서를 일축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국감 출석을 피해서 사퇴한다면 뭐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뭐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인데 네. 하여튼 오늘 18일 날 행안위 그리고 20일 날 국토위에 경기도 국감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사퇴를 하면 여기 안 나와도 되니까 사퇴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는 그런 관측이 있었는데 오늘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화상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에 정상적으로 예정된 계획대로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요. 다만 지금 야당이 정무위에도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사퇴 시점은 현실적으로 국감을 마치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당내 경선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끝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를 꾸린다. 뭐 이런 이제 방침을 정하고 선대위 구성에 착수를 했다고요. 이 역대급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겠다는 방침이라는 건데요. 오늘 최고위에서 이 선대위 구성안건을 당무위에 이제 올리는 그런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방 이런 것들이 좀 과열이 됐기 때문에 포용과 개방에 입각한 선대위 인선이 필요하다 이런 구상을 반영했다는 건데요. 이런 구상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 측도 이견이 없는데 다만 선대위의 어떤 권한 재정이나 인사에 관한 그러한 권한을 놓고 당하고 후보 캠프 간의 어떤 알력 다툼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모로 잘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당 일각의 이제 주장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8일로 예정된 2차 예비 경선을 앞두고 어제 마지막 TV 토론회를 열었어요. 이 방송 중계 관계로 저희가 방송 시간이 줄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토론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상당히 또 날선 공방이 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최근 당원 급증에 대해서 이 위장당원론을 제기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모로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은 이게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위장당원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민주당에 맞서자는 뜻인데 진위가 왜곡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본인의 입은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 듣는 귀가 문제가 있다는 거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뭐 증거 제시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위장당원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 갤러리에도 민주당이나 친여성향 지지자들이 이중가입을 하면 언제까지 누구를 찍을 수 있느냐라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국민의힘 갤러리라는 거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 커뮤니티에서 몇 명이 어떤 주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뭐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막말 논란 이게 이제 좀 공격이 많이 됐는데요.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한 막말이 좀 논란이 된 거니까 네. 하태경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홍준표 의원은 하태경 의원을 특정해서 말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도 컷오프에서 하태경 의원이 떨어져야 된다라는 주장은 또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유동규 씨의 관계를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관계에 빗대면서 또 윤석열 전 총장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시장 결제 없이는 인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발 사주 의혹은 자신이 그러한 지시를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것은 다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손바닥 왕자로 논란을 빚었던 윤석열 전 총장. 어제 토론에서 또다시 역술 관련 논란에 휩싸였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6월 9일 날 첫 외부 행사에 참석했을 때 바로 뒤에 따라다니던 이병헌이라는 사람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 사람은 이상한 특정 부위에 침을 놓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연을 했는데 네. 윤석열 전 총장은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유승민 캠프가 또 논평을 냈는데 지난 6월 9일 날 이 일정의 영상을 보면은 이 씨가 윤석열 후보를 밀착 수행하면서 내빈들하고 인사도 시키고 또 단상에 오르는 윤석열 후보의 옷 내무새를 가다듬어주는 장면도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수행까지 했다는 것이냐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좀 공격을 했는데요. 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유치하고 치졸하게 짝이 없는 정치 공세다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의 경우에는 방송 토론회를 역술인 퀴즈 대회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거짓을 유포하느냐라면서 이 사람은 후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유승민 캠프가 또 뭔가 반박을 하니까 이 사람은 현장 수행팀으로부터 제지당한 사람이고 후보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계속 의혹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이자 모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이에 연장선상에서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토론회가 끝난 후에 현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유승민 의원이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입씨름을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 논란이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은 이렇게 어떤 신체를 이렇게 건드린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고 정법이라는 사람의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 그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 측은 네. 그게 아니고 정법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가 있다라면서 굉장히 윤석열 총장이 격앙돼서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게 진실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TV 토론 끝나고 난 다음에 TV 토론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이 누구 아느냐 역술인과 관련돼 있는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TV 토론 끝나고 윤 전 총장이 유승민 의원을 만났을 때 유승민 의원이 악수를 청하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언쟁이 오고 갔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두 사람 간 대화에서 일치되는 팩트는 정법이라는 사람을 미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한 거는 맞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정법은 누구이냐? 그 굉장히 수염을 많이 기르고 있고 머리가 긴 유튜브에서 어떤 강의를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조선일보 출신의 최보식 씨는 이분을 이제 지난번에 인터뷰를 해서 네. 윤석열 전 총장의 멘토이다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는 또 윤 전 총장이 역술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설화 논란에 휩싸였어요. 이 손바닥에 임금왕자 쓴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응원의 개념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는 불찰이었던 걸로 그건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모로 이제 유감 표명을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배우자나 장모가 역술인이나 무속인을 자주 만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나는 그런 분들을 만나지 않고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형적인 또 어떤 여성들은 점을 이렇게 좋아한다. 이런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화이다. 이렇게 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안상수 전 시장의 퍼포먼스도 논란이 됐어요. 이재명 아무래도 지사 사진을 찍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퍼포먼스로 승부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네. 이재명 경기지사 얼굴이 담긴 사진을 가져와서 실제로 사진을 찢으면서 부동산 투기의 마피아 두목 이재명의 가면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미국 히어로 영화에 등장하는 망치 소품을 들고 나와서 이재명 권순일 나쁜 놈들이다 지구를 떠나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에도 부동산 투기한 사람들을 관에다가 넣겠다라면서 관 모양의 이런 모형을 가져와서 들어 보이기도 해서 이게 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황당한 전략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대선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잖아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원 투표를 진행을 한 결과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심상정 의원이 전체의 46.42%를 득표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정미 전 대표가 37.9%로 2위, 김용기 전 부대표가 12.30% 3위, 황순식 전 경기도당 위원장이 3.30% 4위를 기록한 건데요. 과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전 대표 간 결선 투표가 엿새간 진행돼서 10일에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 이 표차로 보면은 3위 후보표가 어디로 가는지 관건인 상황이어서 좀 주목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오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정점식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고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데요. 정점식 의원이 이 압수수색이 어떻게 됐는지를 밝혔는데 서류, 컴퓨터,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키워드 검색을 했고 거기서 공수처가 찾으려고 하는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이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을 때 고발장을 제출한 종호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이것은 이 정점식 의원이 법률지원단장이었고 그때 고발장 초안을 누군가에게 받아서 당무감사실에 전달을 했었는데 이 당무감사실에서 조 변호사에게 이걸 건넸기 때문에 실제 고발로 이어진 걸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 고발장의 전달 경로를 공수처가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이 고발장의 내용은 지난 뭐 다 아시겠지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보냈다는 내용하고 표현이 굉장히 유사한 걸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네.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리네요. 공수처가 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 관련해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했다라고 밝힌 건데요. 앞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제보자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원장이 접촉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과 성명불상의 한 명을 포함해서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지원 원장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사장 관련 의혹 관련 발언을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뭐 내가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당신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5일에 추가 고발을 했는데요. 이 고발 대상 중에 공수처는 박지원 원장만 지금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앞서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김성환의 시사를 어떻게 듣게 되셨는지 그 첫 만남의 강렬한 추억을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48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운동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김민하 시사평론가님 아침에 최강 시사에도 나오시고 밤낮으로 바쁘시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민하 평론가는 아침보다 저희 시사에 먼저 출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아 당연하죠. 네. 배신하는 거 아니죠? 배신이라니요. 다 같은 네, KBS 알겠습니다. 식구입니다. 네. 네. 1393님 시골에 TV가 없어서 듣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듣고 배우고 있어서 좋아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시사야 이렇게 듣게 됐다. 사연 문자 계속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83개 나라에서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 나라인 중국에서 60여 개 사이트를 통해 오징어 게임이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중국의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아달라며 글로벌 청원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방크의 박기태 단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중국 내 불법 유통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그 한국인들과 중국인을 제외하고 전 세계인들이 이제 돈을 내고 보고 있잖아요. 그 네. 오징어 게임을요. 네. 근데 중국의 수억 명이 이용하는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 아실 거예요. 그 포털 바이두에 오징어 게임 다운로드를 다 해보니까 네. 정말로 많은 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을 다 무료로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던 게 우리는 다 돈을 내고 보잖아요, 세계인들이. 네, 그렇죠. 근데 중국만 예외적으로 다 그걸 무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 게임을 보고 후기를 올리는 게 있거든요. 웨이보가 있는데 네. 거기 해시태그를 보니까 13억 개가 올라온 거예요. 13억 개요?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봤으면 네. 그 관련된 후기를 올라오는 게 13억 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우리나라 어떤 컨텐츠들이 어떠한 비용 내지 않고 중국 사람들이 무료로 보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저희는 국제사회에 알려서 막을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중국에서 뭐 네. 이른바 한류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많이 있어 왔거든요. 네네. 근데 가장 많이 불법 유통한 국가가 중국이라면서요.
네, 아마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정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불법 콘텐츠 41만 건 중에서 중국이 8만 건으로 1위란 거예요. 네. 이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동안에는 분들이 안 떴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로 광범위하게 이제 무료로 퍼지는 게 확산이 되어서 지금 막지 않으면 우리 한류 콘텐츠가 오히려 중국인들한테는 정말 자기들이 이것을 이제 유리하게 활용을 해서 그 상업화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큰 문제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 계신 방크에서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글로벌 청원을 제기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청원을 제기하신 겁니까? 중국은 전혀 그 이웃 나라를 배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특히 저희가 이제 그 서양권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제일 인기 있는 그러니까 4억 명에 가입되어 있는 세계 청원 사이트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방크는 이 중국과 일본의 역사국 문제에 대해서 청원 사이트 올려서 전 세계에 있는 32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거든요. 이 사이트에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이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올려서 세계인들과 연합을 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올렸습니다. 몇 명이 청원에 동참했습니까? 일단 제가 오늘 올려서 지금 100명 참여하고 있고요. 네. 점점 이제 이걸 홍보를 강화해서 이 중국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걸 방치하면 중국 스스로도 도둑국이라는 이미지가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중국 국가판국이라든지 공안부에서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주고 고구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정부가 방관하는 것만큼 인식을 두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어떻게 우리나라 콘텐츠를 수입 안 한다고 해놓고는 자기네가 다 퍼뜨고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볼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불합리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반응도 보셨어요? 네, 지금 올라왔는데 예. 대부분 내용이 중국이 한국 콘텐츠 소비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이런 내용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어서요. 예. 저희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중국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국을 넘어서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좀 많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을 타서 중국이 조기에 우리 이제 한국에 대해서 콘텐츠를 막고 있는 이런 거 법조를 해제해서 정상적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수입을 하고 비용을 낼 수 있는 형건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글로벌 청원 외에 방크 측이 혹시 준비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아마존 이베이 아실 거예요. 예. 이런 해외 전자상거래 쇼핑몰 이베이에서도 오징어 게임 DVD가 중국인들이 올리고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개당 3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럼 오징어 게임 만드는 건 한국이고 유통하는 건 넷플릭스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인들이 불법적으로 올려서 수익 얻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그 세계적인 유통기업 이베이가 방치하고 있으니까 저 이베이에 이제 이런 부분을 알려서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한중 FTA가 체결된 상태잖아요. 네. 근데 FTA 체결하면 보통 지적재산권 보호 협의 같은 조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FTA 제15 좀 보시면 예. 인터넷상에서 반복적인 침해를 막는데 조치를 취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막을 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치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그래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까? 오늘 이제 또 발표 내용 보니까 이 모니터링을 이제 강화를 해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중국인들이 몰래 사는 거에 대해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원했다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과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불법 유통 문제는 네. 우리나라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사실 제일 1순위로 피해를 입는 것이 오징어 게임 저작권을 갖고 있는 넷플릭스 아니에요? 넷플릭스 차원의 움직임은 없습니까? 오늘 넷플릭스 발표했는데요. 예. 넷플릭스가 이제 각 나라에서 그 모니터링 회사 위탁을 해가지고 그 불법 유통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특정한 사이트에서 이제 배포를 해서 그 사이트를 고발됐는데 지금은 SNS 있잖아요. 예. 개개인별 SNS도 이제 개개인들이 유통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중국이 제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갈수록 힘들어졌다고 좀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아, 적발하기도 참 쉽지가 않다 이 말이군요. 그러니까 과거에 특정한 사이트를 이제 항의했는데 예. 지금은 개개인들이 이제 SNS 퍼뜨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좀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좀 방치하고 있는 거죠. 네, 오징어 게임 속의 특정한 장면을 두고 중국에서는 또 중국 사상을 집어넣었다 이런 주장까지 한다면서요.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중국 매체 인민방에서 예. 그 오징어 게임의 중간 대화 중에서 이제 그 중국식 두보이 시를 말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제 중국의 사상을 넣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좀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뭐 솔직히 우리나라 한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인기 있으니까 이런 부분 인용하는 건데 이런 거를 좀 막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역사 문화를 넷플릭스 통해서 홍보하는 게 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이 정도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뭐 네. 우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중국의 중짜도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네. 근데 과거 넷플릭스 콘텐츠를 통해서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넷플릭스가 우리 오징어 게임을 전 세계에 배포하는 데 기여했듯이 동시에 이제 나쁜 콘텐츠 배포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그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있잖아요. 정말 인기 있는 건데 여기에 우길기 모양을 넣어서 배포를 해서 일본 외교부 입장 옹호하는 걸 하고 있고요. 예. 또 미국 드라마죠. 베이비시터 클럽에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전쟁 가해자잖아요. 예. 근데 마치 피해국인처럼 묘사된 내용을 이제 한 거예요. 또 일본 다큐멘터리 사무라이 시대 있잖아요. 예. 사무라이 시대에서도 그 당시 이제 일제나 당시에 일본 측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만 홍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도 문제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하백의 신부라는 게 있었는데 드라마에 예. 그게 이제 외국어 언어를 번역할 때 우리나라 자막에선 동해인데 해외로 번역됐던 일본어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사냥의 시간도 무대 영화에 있는데요. 예. 거기도 독일 자막에 일본어가 들어간 거예요. 독일 대신에. 그리고 이제 택시 순사 같은 경우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을 하고 소개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킹덤 인기 많잖아요. 네. 넷플릭스에. 여기도 이제 조선왕조를 이제 좀 낮게 말하는 표현인 이씨왕조라고 또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콘텐츠도 번역 과정에서 확인하지 않다 보니까 역사 왜곡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일본이라든지 각 나라 콘텐츠에 일본과 중국의 유리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홍보하면 그 기여할 수 있는데 동시에 이제 역사 왜곡도 퍼질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조기 감시를 하고 또 저희가 좋은 게 뭐냐면 넷플릭스 항의하니까 또 바로바로 처리 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문제 어떻게 빨리 발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방크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최근 네.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다고요. 국회 차원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해외 교과서와 이제 사전과 웹사이트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되거나 뭐 동해가 일본해가 되거나 우리 역사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시행했거든요. 네. 근데 교과서 첨검보다 오히려 넷플릭스 한 편이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교과서 이상으로 다른 나라 역사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과거에는 잘못된 내용이 있어도 한국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안 봤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한류편 1억 명이 돌파하고 있고 한국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내용이 더 잘 퍼지고 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한류 시대에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영상 매체 부분에 역사 왜곡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넷플릭스 언어가 전 세계 언어로 바뀌잖아요. 예. 근데 번역가들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몰라서 이거를 일본과 중국에 유리하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번역가 입장에서는. 네네. 모르는 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컨텐츠가 해외로 번역될 때 역사 전문가들과 협력을 해서 좀 우리 스스로가 이제 역사 교육에 도와주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협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활동도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오늘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방크의 박기태 단장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언론 보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9월 29일 KBS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던킨 도너츠 공장 제보 영상, 반죽의 기름때, 실업통엔 까만 물질이란 제목으로 보도를 했죠. 영상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위원이 확보해서 KBS에 제공한 거였고요. 네. 공익 제보자는 공장 세척과 소독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튀김기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뜨거운 물에 약품을 타서 세척하는 것이 던킨 도너츠 내부 기준인데 제보자는 이 기준을 생산 라인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중간 관리자가 기름만 새 것으로 교체해 설비를 계속 돌리라고 지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보도 이후에 던킨 도너츠 측이 30일 곧바로
이 던킨 도너츠 식품 브랜드를 보유한 SPC그룹 계열사인 BR코리아가 사과문을 게재해요. 그리고 그 사과문을 게재했는데 그날 오후에 또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네. 보도에서 사용된 제보 영상에 대한 조작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 공장 내 폐쇄회로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현장 직원이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직원은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주기로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시도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뭐 그 직원이 해당 시간대에 근무한 직원도 아니었다. 뭐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그러면서 제보자가 노조 간부라는 사실도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이후 언론 보도는 도넛 공장 비위생 실태가 아닌 제보자 신원에 초점을 맞춰줬고, 오늘은 이 보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공익제보자 신고를 또 공익제보자가 어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 보도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민주노총의 맞아요. 자작극이라고 표현하는 뭐 언론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이제 서울경제 같은 경우가 민노총 지회장이 던킨 반죽에 기름때 묻혔다. BR코리아 제보 영상 수사 영상을 조작한 것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는 민노총 직원 기름 고의로 넣었다. 그리고 한국경제도 민노총이 던킨 도너츠 이물질 제보 영상을 조작했다. 조선일보도 던킨 도너츠 기름때 반죽 영상은 자작극. 뭐 이런 보도를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보도를 보셨을 텐데, 일단 이제 KBS가 제보 영상을 이제 단독으로 보도하고, 그다음에 BR코리아의 조작설이 제기되고, 또 그 이후에 사실 식약처에서 공장 점검을 하죠. 그 네. 결과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제보자 조작설에 또 휘말린 제보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4가지 패턴으로 보도가 아마 10월 5일까지 보도가 쭉 되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아마 여러분들 그 기사를 많이 보신 분들,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 머릿속에는 이 BR코리아 조작설 제기가 훨씬 더 많은 양으로 보도되고, 그렇게 이제 거기에 무게를 두고 보도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물론 반론권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던킨 도너츠 측이 반론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의혹 제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언론이 그거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그걸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노조의 조작설에 비중을 둔 언론사들은 사측의 주장에 대한 검증과 확인 취재에 대한 소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측의 입장문은 아무도 없는 라인에서 소형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 해당 직원이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에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고무주걱으로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이 보도와 본질과는 이제 무관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비 위에 기름을 고의로 반죽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다라는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런 표현 역시 설비 위에 언제든지 반죽 위로 떨어질 수 있는 기름이 묻어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기름을 가져와서 몰래 섞었다가 아닌 이상 사실 조작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인데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도와 관련돼서 제보자는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모든 직원이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고의로 조작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이제 한 노동인권 저널리즘 센터 소장이신 한 전문가는 언론이 BR코리아 측 보도자료를 그대로 보도하고 민주노총을 공격하기 위한 자작극 내용을 너무 많이 달았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린 거예요. 예. 이제 비판하는. 그래서 사실 다른 현장 노동자를 통해서 팩트체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제대로 담겨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던킨 도너츠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걸 이제 전했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또 벌어지는 상황을 후속 취재하거나 후속 보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맞습니다. 소홀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식품의약
관정처가 이제 29일과 30일 이틀간에 걸쳐서 던킨도너츠 안양 공장을 불시에 방문해서 위생지도 점검 등을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제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됐고 또 일부 식품 등 위생 취급 기준 위반이 적발됐다. 그리고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평가 결과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제조 설비 세척 소독이 좀 미흡한 점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 추가로 확인돼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것을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근데 문제는 30일 지난달 이제 식약처는 또 추가로 비알코리아 김해, 대구, 신탄진, 제주 공장을 불시에 방문해서 위생 점검을 실시했고 마찬가지로 이 4개 공장에서도 위생 관리 미흡이라는 사항이 이제 확인됐는데 문제는 이런 보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SPC 그룹 차원에서 아무리 조작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식약처가 이틀간에 진행한 조사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사실 한쪽을 편든 보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앞서 공익신고자 말씀도 하셨지만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의 신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 이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해당 CCTV 이제 영상을 그대로 이제 공개를 했어요. 했고 그 내용을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쭉 보수 언론이나 경제지에서는 그대로 보도를 했는데 사실 그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는 공익 침해 행위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를 고발하는 사람을 또 공익 신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익 신고자가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이제 수사 단서를 적법한 기관에 신고를 했을 때 공익 신고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신분을 갖다가 너무 노출시킨다든지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라든지 언론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보도하면 안 되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 사실 공익신고법에 의해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있는 게 지금 법률에 정해진 상태거든요. 근데 언론이 이 부분을 굉장히 소홀히 다루고 있고 이건 굉장히 무거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제보자는 다 공익신고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보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네. 근데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공익 침해 행위라는 게 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적법한 기관에 제보를 하고 또 그 제보자는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모든 제보자가 공익 신고자라고 보는 것은 그 어떤 성격의 내용을 신고했느냐 그리고 어디다 신고했느냐 등등의 성격을 보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우는 공익 신고자로서 제대로 보호받아야 되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제보자의 신상도 공개하고 제보자가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 참 안 좋은 보도인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한 가지 이슈를 더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CNN 안티페미니즘 보도라고 이제 저희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 CNN 방송이 집게손 모양에 대해서 젊은 남성 사이에 팽배한 안티페미니즘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난 3일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도의 내용이 왜 한국 기업은 손 제스처에 불안해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여성신문 같은 경우가 이제 CNN에 주목한 집게손가락 한국의 안티페미니즘 때문 등등으로 이제 보도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연합뉴스가 CNN 보도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CNN은 왜 한국의 기업들이 손 제스처에 불안해하나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남성 혐오와 관련된 논란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수년 동안 젠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전쟁이 최근 극한 상태가 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CNN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안티페미니즘 현상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얘기한 건데 연합뉴스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뭐냐면 남성 혐오와 관련된 논란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젠더 전쟁이 됐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도를 해버린 거죠. 사실 이제 CNN의 안티페미니즘 현상, CNN 보도는 연합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른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번역해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연합뉴스라는 이제 통신사가 이렇게 보도를 해버렸고 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언론들이 그대로 또 보도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정반대로 해석해서 지금 맞습니다. 각색을 해서 외신을 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보세요? 네. 최근에 이제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가 전국의 19세 이상의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는데, 양궁의 국가대표의 안산 선수 쇼커트 문제로 안티페미 이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젠더 문제 언론이 이제 이런 문제 언론이 논란을 부추겼다고 답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10명 중 8명이었는데 젠더 활동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으로 자극적인 주장과 단어만을 보도하는 선정성 그리고 일부 커뮤니티의 의견을 부각시키기에는 과잉 의제화 그다음 여혐이나 남혐 등 한쪽의 주장만을 보도하는 편향성, 혐오를 논란으로 축소시키는 본질 회피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한 거죠. 설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이 안티페미니즘 문제와 관련돼서 언론이 굉장히 좀 잘못된 보도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이거 굉장히 지금 사실 그 청년 세대나 아니면 일부 세대 갈등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분석하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바라보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이 문제를 부각시키는 그런 행태를 좀 보이고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언론의 오역이나 이게 번역 실수나 아니면은 번역을 일부러 그렇게 왜곡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고 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좀 일단은 좀 사실 확인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오역의 문제에는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예.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벌화되어 있고 또 모든 또 정보들이 또 여기저기서 다 곧바로 또 번역되기도 하고 제대로 원문을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역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고 이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문제라고 언론들이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문제 아닙니까?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모든 보도에서 이제 번역에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딱히 또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보도에 있어서 좀 잘못된 보도를 한다든지 네. 본인들의 의도가 된 보도를 한다든지 오역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런 보도들이 또 얼른 퍼져서 또 조회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언론이 바꿔야 될 부분이 많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공지해드린 것처럼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벤트 지금 마련했는데요. 김성환의 시사회를 어떻게 듣게 되셨는지 어떤 계기로 시사회를 듣게 되시는지 사연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남부는